현재 관점에서 가장 신축을 사두면 사실 10년 지나도 신축 범주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가치 증대에 지금 도움이 되는 시장인 거예요. 저는 서울 경계점에 위치한 괜찮은 신축이 서울에 있는 구축보다 낫다라는 주의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축을 추천드립니다. 명확하게 신축이 될 재건축 아니면 이미 신축이 된 걸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최선이다가 지금 현재 구도입니다.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전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고전에 잠깐 그래도 지금 네. 이제 너무 서울 얘기만 했으니까 이게 지금 영상이 저희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보시니까 예. 서울만 저렇게 뜨겁고 뭐 우리 동네 뭐 조용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이제 경기, 인천 이 지역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에도 대장이 있죠.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과천, 광명, 성남 정도가 3대장입니다. 경기도에 서울 못지않은 가격들을 형성을 하고 있고 실제 그 핵심지는 이미 최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네. 지금 분당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판교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과천이 떨어진다는 얘기 과천 지금 뭐 최고가 찍고 있잖아요. 광명은 국소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네.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네. 떨어지는 곳들이 있긴 해요. 광명 쪽은. 물량이 많아서. 예, 물량도 있고 향후 지어질 한 7만 가구 정도 되는 신도시도 있긴 하고 네. 광명 시흥 신도시라고 하죠. 근데 약간 그 광명 시흥 신도시는 언제 한다는 얘기가 계속 안 나오는데 네. 도대체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고 인천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예, 인천은 원래 송도가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송도가 분위기가 그 작년에 이제 그 대출 규제하고 이러면서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신축 수요 쪽으로 좀 쏠리면서 또 괜찮아지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 근저에는 결과적으로 서울 쪽의 출퇴근에 좀 불편함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천의 대장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길을 그렇게 펴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되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신축 분양가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건 네. 모든 수요자가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 지역은 죽을 쓰고 있는데 신축은 또 괜찮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평택 시장 쪽을 또 분석을 하는데 평택의 지금 전용 84 신도시 고덕 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5억에서 한 6억 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지점은 그 평택이 지금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미분양이 한 4천, 5천 가구가 있어요. 근데 고덕 신도시는 미분양이 제로입니다. 네. 네.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전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생각보다 어느 지역, 그러니까 특정 동, 네. 특정 택지지구 이런 곳들은 또 잘 돼요. 근데 그 안에 시장은 완전히 죽어있는. 그래서 대구만 가셔도 수성구는 또 괜찮아요. 예, 근데 수성구를 벗어나면 그렇죠. 엄청 침체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식. 근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면 광주도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긴 한데 지금 거기 그 어디였죠? 봉천동이요? 아니요. 아니면 상무지구? 서구. 광주 서구가 메인이죠. 그 서구 쪽에 가면 또 분위기가 왜냐하면 공급이 그 사이에 광주 쪽은 많이 안 돼서 미분양이 많이 없습니다. 그 대전도 이제 행정구역이 좁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분양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썩 나쁘진 않아요. 도안신도시 중심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 양극화를 지금 저희가 큰 그림에서 서울과 기타 등등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25개구가 지금 분위기가 다 달라요. 네. 예, 다 다르고 경기도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장과 그 나머지 지역들이 또 달라요. 예, 분위기가. 그리고 인천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이 좀 낫다. 신축에 대한 수요가 좀 쏠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대 광역시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이제 중심에 해당되는 핵심 지역들은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미분양이 많은 곳들은 좀 침체돼 있고 제주는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습니다. 강원도도 썩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아예 안 좋은 지역이 몇 군데 있긴 하나 특이하게도 시장을 해석할 때 그 행정구역 내에서 동별로 다른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네. 시장에 굉장히 혼선을 줍니다. 어떤 추세가 이렇다라는 해석을 과거에는 군중심리로 가치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단지별로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단지별로 가는 것도 이제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구축이냐 또 달라요. 네. 그리고 대형 단지냐, 소형 단지냐. 예전에 한 번에 갔단 말이에요. 뜨거울 때 같이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시장을 해석할 때 단방향에서 저도 지금 해석을 못 합니다. 그게 트럼프 정부 집권할 때 네. 제가 그 트럼프 정부에 대한 그 얘기 나오면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게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그 시장 상황이 양극단에 쏠려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완화할지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시장은 각자 도생으로 보이고 자금력 있는 수요가 쏠리는 지역들 중심으로만 잘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축 쪽은 또 국소적으로 잘 나가는데 나머지는 또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 과거처럼 온기가 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뭐 상수화 같은 것들을 봐야지 앞으로 좀 이렇게 미래 전망이 좀 좋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과거의 패턴도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막 올라가도 다른 지역 뭐 소위 말하는 뭐 노도강 이런 데들 막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도 마지막엔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뭐 인천 절대 안 올라가요 해도 뭐 상승기 마지막에 또 인천이 막 또 폭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소위 말하는 그 키 맞추기 같은 것들이 예. 이번에도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 다들 약간 공포감에 막 저 올라가는 걸 막 더 지금 추격 매수를 하고 있으신데 예. 차라리 옆에 있는 약간 좀 조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망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투자로만 보면요. 어제 분석한 자료가 그거였어요. 신축 그리고 준신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신축은 5년차 이내를 얘기합니다. 분양하는 건 아예 이제 입주도 안 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준신축은 10년차 이내.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년차 초과하는 걸 이제 구축 범주로 넣거든요. 네. 가격 구간에서 봤더니 올해 이제 1월부터 5월까지를 한번 보니까 신축보다 준신축과 구축에 들어가는 경우가 변동률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지역에 의한 갭 메우기를 보실 게 아니고 네. 신축 쪽 분양해서 입주하고 네. 입주하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그 프리미엄이 주변의 준신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준신축이 오르니까 구축 예를 들어서 네. 아예 구축 말고요 30년 40년 된 재건축 말고 그쪽은 다른 시장이고 10년 차에서 한 20년 차 사이에 있는 얘네도 따라갑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움직일 때 이렇게 지역으로 안 움직이고 연식에 따라 움직이면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강북권에서 평당 5천을 찍고 하는데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근처에 있는 신축에 가까운 단지부터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로 움직이잖아요. 지역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네. 관심이 있는 정말 과거에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 지역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눈에 보였거든요. 네. 지금 단지를 봐야 됩니다. 단지를 보고 여기서 신축이 5천에 나왔는데 팔리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준식중도 움직이겠다로 보셔야 됩니다. 견인 효과는 신축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똘똘한 신축.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축들이 입주하는 그런 지역들 옆에가 지금 약간 움직이는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강남권도 그래서 지금 뭐 신축 뭐 압구정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신축 쪽에서 일단 최고가를 찍고 그 최고가를 찍은 게 주변의 준신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보입니다. 그 이면에는 공사비 급등에 의해서 계속 고공행진하는 분양가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 분양가에 과연 팔릴까 했는데 팔리고 뭐 포제스 한강 작년에 분양했습니다. 1억 한 3천 정도 평당가였잖아요. 네. 팔리고 최근에 은평에서 이제 분양했는데 5천 정도인데 팔리고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그 5천 정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팔리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명 쪽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해서 고분양가 논란 일부 있었는데 다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급할까요? 예, 서울에서는 분양가가 과거 한 2년 전에 한 3,500 정도였는데 네. 이젠 평균이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용 84가 한 15억 하는 거예요. 네. 새로 지었을 때 그 저항감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에 개포주공이란 단지 제가 한 15년 전에 주니어로 이제 근무할 때
평당 5천을 찍었을 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다 거짓말이다. 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5천이 되냐? 예. 5천을 어떻게 찍냐. 그러고 지금 이제 현재로 올게요. 이제 과거로 갔다 15년 전으로 왔다 현재로 왔잖아요. 개포에서 1억 찍으면 그런가 보다 하십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서울 쪽의 분양가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 한 2년 전에 3,500 하다가 지금 평균적으로 5,000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남권역의 분양가 상한제는 보통 6,000에서 7,000 정도 찍습니다. 근데 잘 팔리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수요자에게. 인식이 되다 보면 전용 84 신축은 당연히 15억, 14억 하겠지. 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제부터 그게 하방 경직성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이 그 정도니까 옆에 이제 준신축들은 그럼 우리도 한 12, 13억은 가야 맞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갭매우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소적으로 움직이니까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유심히 잘 보셔야 보입니다. 네. 그럼 오히려 이럴 때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신축급들 사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좀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뭐 구축이라든지 준신축들 위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아까 재개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을 거다 설명드린 것과 장기 시각이 일치하는 관점입니다. 현재 관점에서 가장 신축을 사두면 사실 10년 지나도 신축 범주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가치 증대에 지금 도움이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졌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 수요가 너무 그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틈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는 건데 네. 그 대체제가 서울 안에 있는 신축입니다. 지역 불문. 꼭 강남에서 신축을 고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증대할 때 자꾸 이제 그 비싼 집이 더 비싸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항상 자산 가치에 대한 투자적 관점을 보시려면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럼 10% 수익률이면 3억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김포에 가서 3억짜리 집을 샀다. 그럼 3천만 원 오르면 10%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3억 3천이 되신 분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남은 3억이나 올랐는데 우리는 3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같은 비교인데도 가격이 다른데 사실. 네, 가격이 다르잖아요. 투입된 그 투자된 자본이 다르면 수익률로 그 환원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집 혹은 뭐 경기 인천집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때 대비 얼마 올랐어 하는 분들의 가장 최일선에서 비교하실 분들은 그걸 팔고 일로 왔는데 이렇게 되신 분들은 비교할 수 있으나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대출에서 원래 그게 최선이었다면 수익률 개념에서 비교하시면 사실은 똑같을 수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몇 억 원 뭐 이걸로만 맞아요. 생각하니까 절대 금액은 그러면 투입된 금액 대비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비교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건 아마 요걸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냥 서울 안에서 약간 좀 연식이 좀 오래된 것들, 그 약간 격차가 벌어진 걸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서울 대비 전반적으로 경기권이나 이런 데들은 좀 눌려 있는 것들도 있으니 그 지역 대비로 해가지고 좀 경기의 뭐 신축이라든지 준신축급을 살까 요거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뭐 서울 안에서 고르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경기도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뭐 최근에 한 기자분을 만났는데 분당에 거주하시는데 네. 서울로 넘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정도면 네. 사실은 속된 말로 서울 뺨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천 사시는 분들이 뭐 강남에 난 너무 가고 싶다 이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본인이 그 출퇴근하는 예를 들어 강남 출퇴근하기 위해서 편한 지역에 있다면 사실 저는 경기권의 신축이 더 나은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용산구가 투자 가치가 꽤 있고 미래 전망도 좋은 편입니다.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 때문에. 그리고 용산공원도 이제 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망이 좋은데 용산이 너무 비싸면 네. 근접한 지역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듯이 서울 쪽에 가는 거가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노후된 단지다. 내가 학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혹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사는 거 아니라면 저는 서울 경계점에 위치한 괜찮은 신축이 서울에 있는 구축보다 낫다라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축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1년에 그 상담을 그 한 1000여 건 하는데 그런 상담이 많으세요. 구축.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구축을 살 거냐, 네. 혹은 조금 외곽지로 벗어나서 신축을 살 거냐. 물론 케바케입니다. 그 케이스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전반적으로 신축을 추천드립니다. 명확하게 신축이 될 재건축 아니면 분담금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만 이미 신축이 된 걸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최선이다가 지금 현재 구도입니다. 이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그건 이제 단기적인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지금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증명하는 부분. 둔촌주공 12,000세대가 입주했는데 그 지역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걸로 다 증명이 됩니다. 예. 소화력이 지금 굉장히 뛰어나요. 신축에 대한 소화력이. 그러니까 그만큼 구축에 대해서는 좀 약간 거부감도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이게 단기간에 좀 해결되기는 어렵다. 예.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좀 외곽지에 있어도 신축은 시세를 계속 확인하거든요. 네. 서울 가격 수준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화성시 물론 이제 동탄 이런데 신도시급에 가시면 뭐 어제도 제가 광교 신도시 다녀왔습니다만 광교는 물론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긴 해요. 네. 거기 이제 주상복합에서 이제 차 한잔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심해서 이제 가격을 봤죠. 한 39평 정도 되는 거였는데 17억이었습니다. 17억이면 강남은 못 들어와도 그래요. 네. 마용성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무시할 만한 가격이 아니에요. 특히 신축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생활권 정도만 고려하시면 근데 뭐 수도권은 웬만하면 교통 여건들이 좋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 이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 분산을 막 시키려고 할 텐데요. 이래나 저래나 어느 정권이 잡든지 간에 수요 분산을 지방으로 보내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지금 이 추세가 뭐 지방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사회 구조도 그렇고 그러면은 비아파트 쪽으로 좀 보내야겠다. 그래서 오피스텔 쪽으로 좀 보내거나 뭐 빌라로 보내겠다. 뭐 빌라는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니까 뭐 빌라로 지방에 보내는 거 아니요, 뭐 서울 안쪽에 서울 안쪽에 있는 곳. 그러면은 뭐 오피스텔 쪽이라도 좀 완화를 하면서 이쪽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난 정부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규제도 철폐하고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바닥 난방 기준이 전용 8호 기준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폐지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면적을 큰 것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질문의 취지는 지방에 가서 내 집 마련 혹은 세컨드 주택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는 질문인 건지.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서울 안에 있는 거를 살려고는 하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지방 쪽도 뭐 비싼 데들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돈이면 서울에 입지 좋은데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걸 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이쪽 시장이 또 아직 좀 잠잠하니 여기에 한번 베팅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단 꽤 말이죠. 있어요. 최근에도 상담했는데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근데 면밀하게 검토 결과 사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오피스텔은 지금은 아니다.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상가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엄밀히 따지면 대부분 소형화되어 있는 경우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왜 나왔는지를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만 보면 됩니다. 그걸 자산 가치 증대 용도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힘드니까 오피스텔을 막 여러 채를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피스텔은 수익을 어떻게 보냐면요. 3억에 샀다. 그러면 월세가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투입된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출이 있고 뭐 우리가 취득세 4.6%를 내고 하면 그 해는 사실 수익률이 제로로 수렴해 버리죠. 그래서 그 1년 차는 수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월 100만 원씩 하면 1년에 1,2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수익률이 한 4에서 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내가 월세로 들어왔는데 이걸 10년 동안 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들어온 돈이. 이게 시세 차익입니다. 근데 이 시세 차익이 시장의 금리 여건 대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괜찮으면 투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그러면 4에서 5%를 지금 맞추기가 힘든 시장이거든요. 근데 예금
이자가 3에서 4% 정도 되잖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은행 쪽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뭐 8.5% 뭔가 허수가 껴있긴 하겠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고렸을 때 3에서 4% 예금 이자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볼 때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분명히 반영해야 돼요. 공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빨라요. 주택 대비. 네.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이 잘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땅의 지분이 너무 작아서 결국은 그 용적률을 또 맞추기가 힘든 게 이 상업지 준주거 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용적률을 이미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감가상각은 계속 되는데 그럴수록 또 수익률은 또 떨어지는 경향성을 일부 보입니다. 선호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임차를 주고 이 한 4에서 5% 수익을 계속 먹을 거냐. 이 돈을 투자할 돈을 다른 대체재에 넣어놓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먹을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이 현금이라면 은행에 넣고 예금 이자를 먹을 거냐의 선택인 거예요. 저라면 예금 이자를 먹습니다. 왜? 리스크가 제로기 때문에 네. 리스크 제로에 해당되는 예금 이자가 3에서 4%면 오피스텔은 왜 투자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가 내려가 주지 않으면 오피스텔 쪽 시장도 아직은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오피스텔이 투자 가치가 생기거나 네. 오피스텔 월세가 올라서 그 수익률이 한 6, 7%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3%포인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만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선 그 수익률이 그 몸값을 높입니다. 아 근데 지금 강남에 그런 오피스텔들이 나와요. 지금 네, 약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또 이제 막 주택수 막 이런 거에 막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맞아요. 엮이다 보니 이쪽 시장을 혹시나 정부가 풀어주지 네.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누가 거주하면 주택수에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피스텔은 하이브리드 기능이 네. 있습니다. 이래저래 좀 불리하게 많이들 하기 일단 때문에. 취득세가 너무 비싸고 그 취득세를 몇 채를 사도 중과하진 않아요. 일단 근데 너무 셉니다. 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년 차 때 이제 그 수익이 없고 네. 은행 이자를 또 고려하면 수익률이 더 떨어져요. 지금 은행 이자 고려 안 했을 그렇죠. 때 4, 5% 얘기했잖아요. 그럼 대출 보통 받잖아요. 투자할 때. 그러면 수익 훼손 수준입니다. 훼손되는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상업용 시장은 수익률을 따져보고 이 수익률이 만약에 공실이 있다. 우리가 이제 요새 공실 문제 크잖아요. 네. 그래서 상가인데 공실이다. 근데 이거 상가에 1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공실이면 제로가 됩니다. 네. 되게 마법이죠. 건물을 투자했는데 다 공실이야. 분명히 실물은 존재하잖아요. 장부 가치는 제로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네. 왜? 들어오는 돈이 없고 나가는 돈만 있는 그렇죠. 자산이 되니까.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항상 들어오는 수익률이 그 몸값을 좌우합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서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